이 강의에서는 연력학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연력학은 에너지의 이동, 혹은 전달, 혹은 상호 변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이 학문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에너지의 두 가지 형태를 크게 나눠보면 포텐셜 에너지와 오타가 됐네요. 폐가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의 종류와 상관없이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고 또 한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또 이동되는 자, 이와 같은 그 현상에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내용이 바로 연력학이 되게 됩니다. 자, 연력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계와 주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연력학에서 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는 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크 내에 있는 용액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자체가 바로 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리로 된 플라스크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주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주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urroundings라고 부르는데 항상 복수로 써요. 복수로. 주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주위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계와 주위를 더하면 개념적으로는 우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위라고 이야기할 때는 계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주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 6.1에 보면 뭐 예를 들어놨는데 이와 같은 어떤 플라스크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플라스크 내부에 있는 그 용액 아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물질 자체가 바로 계가 되는 것이고 그 플라스크 자체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 말할 것도 없고 뭐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주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에서 우리가 아는 관심을 갖는 것은 계로부터 혹은 계로의 에너지 이동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주고받음, 물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계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계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 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나오거나 혹은 주위로부터 계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경우에 에너지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로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델타 E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internal 에너지라고 부르고 우리 책에서는 이탈릭제 대문자 E로 표현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탈릭제 대문자 U로 표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계에 있는 모든 입자의 에너지의 합, 뭐 입자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이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계의 최종 상태의 내부 에너지 합에서 초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 합을 뺀 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되게 되는데 화학적인 변화 과정에서는 생성물의 총 내부 에너지 합에서 반응물의 총 내부 에너지 합을 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식 6.1은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데 이와 같이 초기 상태나 최종 상태 혹은 생성물과 반응물의 총 내부 에너지를 구해서 이와 같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화학에서 아니면 물리학에서 아니면 역학에서 정의되는 계에 있어서 계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절대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가 가지고 있는 초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 합, 또 그 다음에 최종 상태의 내부 에너지 합, 자, 이 값을 구해서 그걸 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최종 상태의 내부 에너지에서 초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를 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식 6.1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와 주위를 더하면 우주 전체가 되고 또 계와 주위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와 주위의 에너지 변화는 크기는 똑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개가 주위에다가 에너지를 줬다면 개가 준 만큼의 에너지를 주위는 얻은 것이고, 반대로 주위가 개에다가 에너지를 줬다면 그 크기만큼 개는 에너지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와 주위의 에너지 변화는 정확하게 같은 크기고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위로 에너지가 방출된 경우라면 당연히 개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상태의 내부 에너지가 초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E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위가 개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주위로부터 개가 에너지를 흡수한 경우에는 최종 상태의 에너지가 초기 상태의 에너지보다 더 크죠. 따라서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E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림 6.2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에너지가 이와 같이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크기만큼 델타 E는 그 크기만큼의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B번처럼 초기 상태에 비해서 최종 상태의 에너지 상태가 더 높다면 이 과정에서는 주위로부터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이와 같이 개의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연력학에서는 개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또 에너지가 이동되는 그런 형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과 일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다른 형태로도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열기관과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열기관으로 하는 것이 열을 이용해서 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반대 과정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열기관의 발전과 함께 연력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이동 혹은 전달은 이 열과 일, 이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식을 전개를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항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력학의 기초를 공부할 때는 열과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열과 일의 형태로. 자, 그러면 열이 뭐냐?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력학에서는 이것을, 화학에서는 소문자 이탈릭체 Q로 표현합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열을 대문자 Q로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차원을 갖는 모든 양을 다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이 화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열은 소문자 이탈릭체 Q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 전달,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탈릭체 소문자 W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한다거나 혹은 물체를 운반한다거나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열과 일의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면 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6의 2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6의 2식으로.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플러스 W로 주어지게 되고, Q라고 하는 것은 열의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은 거고, W는 일의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부호를 정리를 해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나옵니다. 자, Q와 W의 부호는 개가 에너지를 얻었으면 부호를 플러스로 정하고, 개가 에너지를 잃으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 속에 돈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축을 하면 플러스가 되고, 또 찾아 쓰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는 열과 일의 형태로 우리가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감소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주위가 개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고 또 개가 주위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주위 빼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3의 존재가 개에다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연력학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자, 열과 일의 형태로 우리가 개와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좀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일은 없고 열만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W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개에 출입한
열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열이 주위로 흘러나가는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개의 에너지가 주위로 흘러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Q의 부호가 바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Q값과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델타 E는 Q값과 같고 마찬가지로 개의 에너지가 주위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델타 E의 부호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부호만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6.3의 이 A번 그림이 바로 그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커 이와 같이 어떤 뜨거운 물이 담겨 있으면 주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의 열이 주위에 있는 공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와 같이 개의 에너지, 비커 속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개라고 치면 개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간 이 열의 양이 바로 Q가 되는 것이고 이때 부호는 개가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자, 반대로 개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보다 낮다면 주위로부터 개로 열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Q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델타 E는 Q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E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6.3의 B를 보게 되면 이게 초기 상태인데 개의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개로 열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개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Q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개가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기 때문에. 글쎄 연력학의 기초라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연력학을 아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연력학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연력학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좀 헷갈린다 생각되면 좀 더 확실하게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열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은 없고 일의 형태로만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자,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Q는 0이 됩니다. 열의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Q는 0이 되고 따라서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Q가 0이니까 델타 E는 W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개와 주위 사이에 일의 형태로 이동한 에너지의 크기와 똑같은 값이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개가 일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생성이 되면 이 기체가 주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응계가 주위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된 수소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이나 아니면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서 주위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가 팽창하면서 한 일을 우리는 혹은 압축되면서 수축하면서 하는 일을 우리는 PV1이라고 불러요. PV 워크라고 부릅니다. 압력 부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개가 주위에다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W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개가 주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에너지를 일한 만큼 에너지를 개는 에너지를 잃은 것입니다. 주위는 그만한 에너지를 얻은 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개가 일을 한 경우에는 주위가 개에다가 일을 한 경우, 해준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게 됩니다. 거꾸로 피스톤을 압축을 해서 개에 있는 기체를 압축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위가 개에다가 일을 해줬고 따라서 개는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았어요. 따라서 개의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W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델타 E의 부호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을 그림 6.4에 그려놨습니다. 자, A번에서는 1번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생성되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기체가 생성되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개가 주위에 대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은 반응이 끝난 다음에
다시 피스톤에다가 우리가 힘을 가해서 기체를 압축을 했어요. 따라서 주위에서 개에다가 일을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의 형태로도 개로부터 에너지를 주위로 옮길 수가 있고 또 주위에서 개로도 에너지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의 형태로도 개가 주위에다가 에너지를 줄 수가 있고 또 주위에서 개로도 에너지가 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역학에서는 이와 같은 일과 열 두 가지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가정합니다만 열역학의 발전의 역사에 맞춰서 이 두 가지 항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항이 더 필요하면 그 항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력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6장의 내용에서는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만을 살펴봅니다. 2법칙, 3법칙은 훨씬 더 교과서의 뒷부분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에너지가 많이 창조되고 소멸되는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있어서의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왜냐하면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개가 준 만큼 에너지를 주위가 그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혹은 에너지가 형태를 바꿀 때도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크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우주 내의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승용차 엔진 내부의 연소에 의한 열이 바퀴 회전의 일로 이와 같이 에너지 형태가 바뀌지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100% 바뀌는 건 아니고 바뀌지만 총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 내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될 때 축적되는 이 화학적 에너지,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와 같은 에너지는 나중에 포도당이 체내에서 혹은 우리가 태웠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똑같은 크기의 값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에. 왜냐하면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의 에너지 변화와 주위의 에너지 변화는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고 개의 에너지 변화와 주위의 에너지 변화를 합한 게 바로 우주 전체의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개의 에너지 변화와 우주의 에너지 변화는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6.3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 전체 에너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6의 3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료를 태울 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방출하는 걸 보고 에너지가 창조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연료 속에는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말해서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로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열의 형태로 형태를 바꿔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총 에너지는 총량은 그대로 있고 형태가 바뀌거나 혹은 위치를 옮기거나 하는 그와 같은 변화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우주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학생들 중에는 이거는 어떻게 유도된 건가요? 이 법칙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가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 내추럴 로라고 하는 것은 유도되거나 아니면 증명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귀납적으로 얻어진 결론이고 다시 말해서 수없이 많은 관찰에서 예외가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력학 제1법칙, 뭐 뒤에 가서 제2법칙, 제3법칙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유도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해서 에너지를 계속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의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는 주울입니다. SI의 기본 단위로 나타내 보면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초의 마이너스 2승 이게 바로 1주울의 단위죠. 그러나 이렇게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렇게 주울로 씁니다. 그런데 화학에서는 킬로줄로 써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1000주울에 해당하는 킬로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열과 이를 포함하는 모든 에너지는 주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물체의 가한 힘과 힘을 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의 곱으로 주어지는, 지금 곱하기를 쓰는데 이게 벡터 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산술 곱인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저렇게 곱하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 이건 벡터 곱을 뜻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곱하기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은 F는 MA로 주어지기 때문에 힘의 단위,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그 다음에 초에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리인 D가 곱해지게 되면 미터가 곱해지고, 따라서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포초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울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열과 똑같이 에너지의 차원을 갖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울보다는 칼로리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4도씨에서 물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이렇게 정의를 해서 칼로리를 많이 썼었는데 오늘날에는 칼로리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여전히 칼로리를 많이 쓰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칼로리를 이렇게 정의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에너지의 국제 표준 단위인 주울을 기준으로 해서 1칼로리는 4.184 주울로 아예 딱 이렇게 숫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숫자는 4자리가 아니고 4.1840000 무한대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된 숫자이기 때문에 유효숫자가 무한대 개수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역수를 취하면 1주울은 4.184분의 1칼로리가 되게 되고 계산을 하면 0.2390 칼로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울과 칼로리를 필요한 경우에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울 단위를 쓰고, 특히 화학 반응의 에너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킬로줄 단위를 주로 갖습니다. 킬로줄 단위를. 당연히 1킬로줄은 1000줄이죠. 그 다음에 칼로리로 바꿔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화학에서는 칼로리는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식품 영양학에서는 이 대문자 C를 써서 표시하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혹은 CAL 이렇게 쓰기도 해요. C만 쓰지 않고 CAL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CAL이라고 써놨지만 첫 글자를 대문자 C로 쓰면 이것은 킬로칼로리를 뜻하는 겁니다. 킬로칼로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장된 식품 같은 걸 사면 그 포장지에 그 발열량이 써져 있게 되는데, 그게 보면 대개 대문자 C를 쓰는 CAL로 써 있습니다. 그게 그냥 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칼로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냥 칼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량이 그렇게 적으면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상태함수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연력학의 기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태함수. 자, 상태함수라는 것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에 의해서 그 변화량이 결정되는 그러한 연력학적인 양을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부릅니다. 혹은 상태성질이라고도 불러요. 상태성질 혹은 상태함수.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결정되면 그 변화량이 다 똑같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쳤을 때 제주공항에서부터 걸어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성판화까지 간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걸어간다면 그보다 훨씬 힘이 덜 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간 거나 한 중간까지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를 걸어 올라간 거나 결국 올라간 높이 차이는 똑같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혹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제주공항에서부터 한라산 꼭대기까지 갔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갔지만 높이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힘은 하나도 안 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경로와 상관없이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그 변화량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에서 결정되는 이러한 연력학적인 양을 우리는 상태함수 혹은 상태성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부 에너지가 이 상태함수에 속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서 공부할 엔탈피라든가 하는 엔탈피, 혹은 뭐 아주 뒤에 가면 이제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 상태함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 경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따로 상태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상태함수 혹은 상태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휘발유 1모를
공기 중에서 그냥 이렇게 불을 붙여서 태운 경우나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나 결국 최종적으로 일몰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었으면 그 에너지 차이는 어느 방식을 썼든지 간에 어느 방식을 썼든지 상관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태함수 혹은 상태 성질의 특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어느 길을 거쳐서 갔느냐와 상관없이 똑같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변화량이 똑같은 그런 연력학적인 양을 우리는 상태함수 혹은 상태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간 경우와 헬기를 타고 올라간 경우를 비교하면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건 비교할 수도 없이 달라요. 그러나 결국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높이 차이는 거의 한라산의 높이 1950m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나 뺑뺑 돌아서 걸어 올라가나 뛰어 올라가나 아니면 절반 중간까지 버스를 타고 나머지를 걸어가나 헬기를 타고 가나 올라간 높이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고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상태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연력학은 열기관과 직결돼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압력 부피 일을 주로 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V-work 혹은 PV-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체가 팽창하거나 혹은 이 수축이 될 때의 일을 우리가 이 압력 부피일 혹은 PV-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기체가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하면서 한 일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W는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 부피의 변화로 주어져요. 만약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PdV를 적분을 해야 됩니다. PdV를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대개 일정한 압력하에서의 PV2를 주로 이야기하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마이너스 뭐가 붙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죠. 자, 걔가 팽창을 했다. 걔가 팽창을 하면 주위에다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팽창하면 부피 변화,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부피는 작은데 나중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하면 델타 V가 플러스 볼을 가지게 됩니다. 압력은 항상 양의 값이죠. 압력은 항상 양의 볼을 가집니다. 자, 근데 델타 V가 플러스인데 그 과정에서 걔는 에너지를 잃었어요. 따라서 W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호를 표기하기 위해서 6.4식에 보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가 팽창한 경우에 1번으로 가서 기체가 팽창한 경우에 온도가 상승했거나 혹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해서 기체가 팽창한 경우에는 델타 V는 양수가 되게 되고 팽창한 기체는 주위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W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래서 6.4식에 바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페인이 이와 같이 산소와 반응해서 기체가 6몰인데 기체 7몰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변화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는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위에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압축을 해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해주면 주위에서 개의 기체를 압축을 해줍니다. 따라서 델타 V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주위가 개에다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W의 부호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V가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6.4식에 대입을 하면 W가 플러스 부호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꼭 식을 사용해서 부호를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주위가 개에다가 일을 해주면 개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당연히 W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6.7에 보게 되면 개의 부피가 팽창한 경우에 이 압력 부피 1이 마이너스 P 델타 V로 주어진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 외부 압력이 P일 때 기체의 개의 부피가 저와 같이 팽창해서 부피의 변화가 델타 V가 된다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의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부 압력이 988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피가 125ml에서 650ml로 증가했어요. 이때
W의 크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정의가 되는데 지금 압력은 주어져 있어요. 외부 압력은. 따라서 우리는 부피 변화 델타 V만 구하면 됩니다. 자, P 델타 V를 계산할 때 우리는 흔히 리터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밀리리터 단위로 최종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뺀 다음에 초기 부피를 뺀 다음에 이것을 리터 단위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 단계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TM 단위로 이걸 바꿔줍니다. 도로를 760 토로로 바꿔서 1.3기압. 자, 그러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685 ATM 리터가 되게 되는데 이 ATM 리터도 사실은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런데 앞에서 봤다시피 에너지의 국제 표준 단위는 주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울로 바꿔줘야죠. 1리터 ATM 혹은 1 ATM 리터는 여기 써 있다시피 101.3주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단위를 환산해주면 이와 같이 주울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체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걔는 69.4주울의 에너지를 주위에다가 1의 형태로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1리터 ATM이 101.3주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ATM을 압력의 SI 단위인 파스칼 단위로 바꾸면 10만 1325 파스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터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 곱하기 10만의 3승 세제곱미터가 되죠. 자, 그렇게 바꿔주면 그 값이 바로 101.3 그 다음에 주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저 값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1 ATM이 10만 1325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항상 제공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또 그래서 1의 형태로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하기로 하는 것은 결국 개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이동 혹은 에너지의 형태의 변화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용어로 개, 주위, 그 다음에 상태함수 혹은 상태성질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압력 부피일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6장에 나오는 연력학식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연력학 기초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